먼저 중독자임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의 발걸음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과 홍 장로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1961년 여름 서울 내자동 광재병원에서 우람한 장군감의 최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저희 3남매는 한량없는 부모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특히 장남인 저는 모든 면에서 부모님의 총애를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제일 많이 받았었고 중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바르게 잘 성장했습니다. 단지 약주를 즐겨 드신 아버님이 술 취한 후 어머님과 다투시거나 저를 나무라실 때 아버지가 무서웠고 미워서 난 앞으로 크면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하고 결심했었습니다. 체격이 커서 그랬는지 일찍 조숙해진 저는 사춘기가 일찍 왔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여자애들과 놀기를 좋아했으나 술은 안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학교 수업을 빼먹고 학교 뒷산 백년새에 올라가 처음 먹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 모든 객기를 부려가면서 마음껏 술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과 수업 후에 과외 공부로 학교 생활이 지겨웠던 저는 고2 때 2번이나 가출을 했었지만 붙잡혀 다시 학교를 다녔고 어머님 로비 덕택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 생각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우등생이 되는 것보다 잘 놀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그런 멋진 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암기 과목은 별로였으나 대학 입시 본고사 과목인 영어, 수학, 국어만큼은 남들보다 우수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므로 연고대 이상 대학을 목표로 삼아 고3 후반 때는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될 때는 그의 예비고사도 잘 치른 것 같아 79년 12월하고 80년 10월 2달 동안 전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는데 예비고사 점수가 300점 이상 애들이 10,000명도 넘었다는데 제 예비고사 점수는 고작 256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재수할 각오로 연고대만을 고집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부모님은 처음으로 이제 2, 3년 안에 미국으로 이민 갈 계획이니 서강대 영문과 가서 영어 공부나 잘하다 미국 가면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설득하셨고 전 그 뜻을 따라 서강대에 진학했습니다. 보통의 신입생들이 그동안 억압됐던 자유를 표출하려는지 술과 여자와의 미팅에 모두 바쁠 때 저는 이미 경험했던 터라 별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재수생이 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나이 많은 선배들과 술자리를 즐겼고 특히 술이 제 체질에 맞았는지 남들보다 훨씬 잘 마셨고 술자리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사나이들끼리 의리가 더욱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일화로는 친구들과 수업 후에 보통 당구장에서 만나는데 애들이 당구 치고 있는 동안 저는 옆집 술집에 먼저 가서 혼자 술을 마시며 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때부터 진짜 술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가 입학한 1980년도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불안했던 시국이 첫 봄이라 학기 초부터 휴강이 계속되었고 오전에는 학교 안에서 열심히 농성하다가 오후에는 길거리로 나가 치르탄을 마셔가며 데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 데모도 몇 번 참가했었지만 그보다는 술 마시는 것이 좋아 해가 지기 전부터 학교 앞에 오비별집, 찌개 맛있다고 소문난 일미집, 잉어집, 두부김치와 막걸리가 일품이었던 백 등을 돌아다니며 외상한 거래가 될 정도로 열심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대학 신입생활에 적응된 즈음 5월 첫째 주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 그때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산과 바다를 누벼가며 놀러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1학기 성적은 리포트로 대체할 것이니 리포트를 제출하는 편지가 와 있었지만 전 대학생이 무슨 숙제냐 하며 한 과목도 안 냈고 교회론 책만 빼고는 모두 F를 받았으니 전 학교 생활이 술 먹는 거 빼놓고는 시작부터가 재미없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학사 경고를 받고 시작하니
더군다나 저희 학교는 서강 고등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학점 관리가 인색해 억지로라도 수업과 숙제를 해야 됐고 또 제 전공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꼭 학교 끝나면 술집에 들려 학교 생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2년 안에는 미국에 가서 새로 시작할 것이니 참자하며 견뎌갔는데 이민 수속 상황이 점점 지연되고 특히 동급생들이 거의 군대를 간 3학년 4학년 땐 저 혼자 술집에 가서 술을 자주 마시니까 술집 그 맥스 사장님은 단골인 저에게 퇴근하면서 열쇠를 맡기셨고 전 다음날 오전 학교 가면서 나 혼자 해장술을 마시고 수업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과음한 다음날엔 숙취로 오전 수업은 못 들어갔었고 또 온몸이 한겨울인데도 너무 가려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방간이라고 해서 잠시 술도 못 먹고 보약을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특히 저를 제일 사랑해 주셨던 외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숙한이로 위독하셨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밤들을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기로 했었는데 하룻밤씩 서로 간호하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제 순서날 전 술에 취해 못 갔고 그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조여옵니다. 또 술이 진짜 취하면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폭력적으로 변해요. 심지어 신수동 파출소 소장님을 폭행해 감옥에 갈 뻔했으나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은 돈과 또 같이 있었던 친구 아버님이 변호사 백으로 무마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억지로라도 대학교는 한 학기를 더 다녔지만 졸업을 했고 졸업한 후 입대 날짜를 한 달 남긴 1984년 12월에 비자가 나왔고 저희는 바로 미국에 입국하여 드디어 LA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막내 고모부 밴 속에서 5번 프리웨이로 내려가면서 보는 LA는 정말 크고 좁았기에 이제는 술 안 먹고 내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며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기억은 바로 그때 같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시작하지만 초청해 주신 막내 고모님 댁에서 한 달을 있다가 투베드룸 아파트를 얻은 것이 오렌지 카운티 가든글로브 근처 웨스트민스터 시였습니다. 전 신체 건강하고 랭귀지 배리어도 없어서인지 직업 소개로 고 미국 비디오 공장에 취직됐고 제 동생은 가스스테이션에서 아버지는 세탁소에 취직이 되셔서 우리 3부자는 아직 한국의 재산 문제로 잔류하고 계시는 어머님 없이도 미국 생활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술 문제로 한국에서 제가 큰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모님께 제가 금주 선언을 하고 열심히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니 미국 오길 참 잘 왔다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미국 공장 다닌 지 3개월 안에 레이오프가 되자 전 되는 대로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도 배달하고 리코스토어 캐셔도 하면서 전망이 좋다는 우체부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높은 성적으로 학교 이대 위리얼 우체국의 메일 캐리어로 취직이 됐지만 최소한 2년간 캘리포니아 드라이빙 히스토리가 있어야 학기에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가든글로브 시엔젤 리콜스토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세탁소 경험을 쌓은 아버지는 앞으로 비즈니스로 세탁소를 하셨고 저는 리콜스토어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전 부모님 뜻에 따라 내 의견을 굽혔고 86년도 여름인가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부모님과 샌디에고에서부터 말리부 비치까지 세탁소 쇼핑을 다닌 것은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리코스터 매니저 잡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였는데 낮에 남은 시간에 카 세일즈를 해보라는 사장님, 마침 그분은 넥스트도어에서 오렌지 자동차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장님 건의로 파트타임 카 세일즈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가게에 다양한 새로운 종류의 술의 유혹과 부모님과의 의견 대립, 카 세일즈의 스트레스 등은 저를 다시 술에 입이 되게 했고 특히 건너편 모래 오동도 횟집의 사시미는
저희 저녁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새로 사귄 친구와 후배들이 저희 가게에 오면 자연히 술판을 벌렸고 저는 주인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술을 마셨으니 제가 유능해서 그런 것보다 술이 절 뻔뻔하게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중에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을 끝내고 후배집에서 술을 꽤나 많이 마신 날 새벽 자고 가라는 후배의 권유도 물리치고 집도 몇 블럭이 안 돼 운전을 하고 가다 처음으로 드렁크 드라이빙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오래된 포드 그라나다였는데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시야가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었는데 매우 완만한 커브길을 파워 스티어링이 잘 된 미국 차를 운전하면서도 돌지 못하고 옆에 빰 같은 곳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 몸도 움직이기 귀찮고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 30분 정도가 흘러갔을까요? 경찰이 프레시를 들여대며 절 깨우는 것이었고 필 테스트도 실패해서 바로 유치장으로 잡혀가면서 저희 DUI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때 코트 오더로 처음 참석했던 가든글로브에서의 첫 AA 미팅 I'm alcoholic 아무개 하며 자기의 인생의 실패됨을 얘기하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며 난 너희와 틀려 난 재수가 없어 여기 온 거야 하며 시간만 때웠던 기억들은 알코올릭이 된 지금 너무도 후회롭고 부끄럽습니다. 건성으로 AA를 6번 정도 한 것 같고 3개월 DUI 학교 프로그램을 마쳤지만 술은 더욱 마시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4일 마지막 DUI로 잡힐 때까지 23년 동안 전 DUI로 12번 체포됐었고 그 중에 컨빅션을 받아 형을 산 건 8번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형벌로는 3번의 제일에서의 감옥살이, 2번의 하우스 어레스트, 워크 릴리스 프로그램, 커뮤니티 서비스, 발목에 전자발찌 차는 거, 칼트렌, 그리고 3번의 인페이션스, 레지던셜 리앱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을 다 받아본 것 같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는 카운티에 낸 벌금과 DUI 스쿨피, 사기꾼 변호사들에게 뜯긴 비용과 프로베이션 피, 라스트 튜션 피 등을 모두 합치면 5만 불도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심리적으로는 갖게 되는 그 불안함은 사실 지옥과도 같았는데 형량이 끝나고 프로그램 중엔 단주하면서 할 수 없이 참고 있다가도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술을 먹고 그것도 점점 심하게 더 많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형벌이 진짜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화됐고 특히 이민국 추방 감시도 심해졌는데 DUI 걸리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이때부터 풀타임 칼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차를 팔았고 그때 가든그로브에 있던 오동도 선천 등의 횟집과 카페준, 대지, 별장 등의 술집은 제 아지트가 되었었습니다. 가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LA로 놀러 나왔는데 그때 술을 깨워준다는 코케인, 파우더를 해보기 시작했고 또 근교 카지노에서 아시안 포커와 펜라인 등 도박도 가끔씩 하게 되었습니다. 카 세일즈 잡이 상당히 스트레스풀했고 술 먹기 좋아했던 저는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갔고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으니 부모님 속을 점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3년쯤 카세일즈를 하다가 전 88년에 가을가을에 그만두고 때마침 안 되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쉬고 계신 아버님과 함께 들린 곳이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던 운동화 가게였습니다. 때마침 허리데이 시즌이라 전 헬퍼 노릇을 했고 결국은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가게를 인수하여 저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운동화 가게는 금토일만 오픈하는 인도어 스와미시였는데 한 달에 항상 4만 불 이상 팔아서 장사는 잘 됐지만 문제는 제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도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많았고 캐시 플로우도 좋았을 때라 LA 근교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90년대 초에는 진짜 많은 한국 사람들 카지노에서 노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탁소는 3일, 리코스터는 일주일 하며 노름으로 날린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몰래 가게돈을 미천이로 돌리며
제 독자적으로 도매를 했었는데 즉 물건은 텀을 받아 갖고 와서 손님한테는 더 싼 가격으로 현찰을 받아 캐시로 그 돈으로 큰 노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아버지 축궁도 받았지만 돈이 잘 돌던 시절이라 그나마 복구를 했고 그런 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센스 오브 밸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기보다는 언젠가는 한번 크게 스코링하여 많이 한다는 한탕주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성화로 전 1990년 11월에 엑스와이프와 급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생활 때에는 그런 대로 잘 유지하다가 첫 달 돌을 지낸 1992년부터 전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장 출입도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92년도에 오래간만에 DUI가 시작됐고 1999년도에는 6개월 사이에 3번이나 걸리는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1년 플러스 1년 컨세큐티브 제일 타임을 센텐스로 받았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감옥 생활을 각오했던 저에게 45일 만에 제일 타임은 너무 짧았나요? 전 10개월 만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할 줄 알고 짭을 찾아 글렌델로 이사 나왔던 와이프는 제가 그 고생을 하고도 다시 술을 먹자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전 가게도 아버지께 일임하고 아버지한테 목돈을 받아 제스트로 아웃도어 수화미과 호세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 했지만 힘든 장사일과 많은 캐시는 절 다시 도박장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차를 맡기고 도박장의 사채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카지노에서 2주일인가를 지나고 집에 들어오니 와이프는 딸을 데리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는 살 수 있지만 도박은 영원히 못 고친데 난 앞으로 같이 살 자신 없어. 잘 살아. 나는 메모를 남긴 채 와이프는 떠났고 전 부모님 건지로 처음 찾아간 곳이 하시엔다에 있는 성화선교회라는 회복 기관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중독자끼리 도박이 더 나쁜 거야, 아니야 마약이 더 나쁜 거야 하고 논쟁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나고 중독은 제 생각에는 중독은 다 똑같은 것이고 회복 방법도 거의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려진 저는 마스터로 갔던 와이프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한번 결심한 그녀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쫓아가 빌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결국 전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택시 드라이버, 다운타운 프린팅 공장 매니저, 컨테이너 세일즈 등 많은 일을 해봤지만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그만두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카지노에 있을 때 배운 크랙 코케인은 또 다른 마약 중독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어서 급기야는 메가더 파크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홈리스로 헤맬 때 옆에서 같이 있던 형제의 소개로 찾아간 곳이 나눔 선교회. 그때가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약 1년 반을 인앤아웃 페이션스로 있으면서 마약이 진짜 무서운 것이라 절감하면서 그나마 마약은 멀리할 수 있었지만 술과 도박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아버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고 열심히 장사를 다시 시작해서 수입이 많아지자 돌싱 생활의 외로움을 핑계삼아 술과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003년, 2005년도에 연거퍼 그 지긋지긋한 DUI에 다시 걸려서 다시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2005년 세 번째 DUI 이후 네 번째 DUI는 정말 심각할 것이고 발목에 전자팔찌를 18개월이나 차고 있어서 술을 단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두 번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녀와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피한 얘기지만 3년 사는 동안 4번이나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었습니다. 결국 20개월 만인가 2007년 가을경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음주 행태는 밤낮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셨으며 특히 비즈니스 타임에도 장사 중에도 술을 몰래 먹다 그 수아미 매니저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술을 먹으면 도박이 생각나고 남으로 다시 카지노에 출입했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그러니 항상 불안과 회의에 빠져 술과 도박으로는 도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을 안 했었는데 2009년 1월 4일
와이프와 헤어지는 송별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차를 몰다가 네 번째 DUI에 걸렸습니다. 제일 타임은 가질 수 없었기에 저는 18개월 레지던셜 프로그램을 아가페 홈 미션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만 그냥 같이 살자 하며 헤어지고 싶은 본심을 숨기고 이중인격으로 살았으니 전 참 비겁했습니다. 18개월 프로그램 마칠 쯤 전 그녀와 헤어졌고 가게도 정리했으며 남은 재고 운동화로 아웃도어 수화및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에 있는 후배 원유로 오클라호마 시티로 건너가 지붕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0년 3월이었습니다. 그것에서의 노가다 생활은 술을 다시 심하게 먹게 했으며 결국 2만 불 정도의 투자금과 아까운 1년만 허비하고 LA로 돌아온 것이 2010년 12월이었습니다.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 저는 술을 먹을 수는 없었지만 우연히 생긴 공돈 400불로는 절 카지노로 향하게 했고 3년 반 정도 끊었던 도박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도박에 눈이 먼 저는 아버지와 동생 크레딧 카드 수표를 사용했고 결국 2만 분이 넘는 돈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도둑놈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절 눈물로 쫓아보낸 부모님들한테 전 아직도 너무나 큰 죄인이고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한인타운 하숙집에 오자마자 전 술을 마시고 또 카지노로 가서 앞으로 생활비 2,000불을 탕진해 버렸으니 전 진짜 가망이 없는 알코올릭이었고 컴펄시브 게물러였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술만 먹고 지내며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자존심도 팽개치고 돈을 구걸하며 눈을 뜨면 술 마시고 음식도 안 먹으며 술만 계속 먹어대니 완전히 삶의 의욕을 팽개친 짐승과 같은 한 달을 보내며 진짜 자살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마감하기에는 내가 너무 불쌍했고 부모님과 딸, 형제들,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가 술 중독으로 가장 밑바닥을 쳤던 순간이라 생각되고 발끝과 손끝이 찌릿찌릿해지고 소변도 못 가리며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문으로 들었던 감사의 집이 생각났고 홍 장로님과 연락이 돼 입사한 것이 2011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감사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30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간 것이 5년도 안 됐다는 사실에 저야말로 세상이 좋아 달아났던 탕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를 돌보고 계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3번이나 참가할 수 있었던 Grace Stress DS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자 제 마음도 다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스텝과 여러 아웃사이드 미팅을 다니면서 진정한 회복이란 중독 행위를 그만두는 것은 단지 회복이 시작일 뿐이요 내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50인생은 전부 실패요. 패배자의 중독 인생을 산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제까지 내 생각과 의지로는 결코 중독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자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가뿐해지고 앞으로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종의 삶을 충실히 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그분의 긍휼과 인도를 바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으며 동료들과 펠로십과 미닝을 귀중하게 여길 때 내 자신부터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러블 해온 많은 중독 선배님들을 보면서 진정한 겸손과 정직함을 배우고 싶고 Trust God, Clean Yourself, Working with Others 등의 미팅 원칙을 실천하고 싶으며 미팅방 가서 앉아 있어도 찾아오는 그런 평화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 자신이 유익 시스템을 포기하고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거룩한 그 유익 시스템을 쫓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브랜드 뉴 월드인 사회로 돌아가
다시 적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못하고 살아온 새삼, 즉 좋은 교회 찾아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미링도 빠지지 않고 다닐 것이며 제게 새 인생을 선물해준 우리 길갈 미션의 하나의 썩어지는 위랄이 되고 싶습니다. 끝으로 같은 중독자이시면서 저의 길갈 미션의 리더이신 존경하는 홍 장로님, 항상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서 헌신해 주시는 홍 권사님, 그리고 감사해진 매니저신 곽 실장님, 이와 같은 동료 중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또 앞으로 평생 회복 여정을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보자. 아, 듬직하네. 예, 간증 감사합니다. 중독과 회복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며 그렇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 도달한 우리 중독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증을 드리고 쓰임받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독의 특징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수준에까지 미물보다도 못한 수준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중독자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독자와 같이 살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바운스백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중독자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는 사람들이 중독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은 우리가 회복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어느 때인가 우리의 가슴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수준에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활기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다시는 그 옛 생활로도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one day at a time 우리 회복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